지금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제 두 개의 축, 미국과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강자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인도는 인구와 기술 인재로 다음 슈퍼파워를 노리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기술력과 제조, 문화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두바이와 사우디는 석유 부국에서 첨단 미래 도시로 변신 중이죠. 이제 유럽의 시대는 확실히 저물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누비며 지구의 지도를 그리던 나라들이 이제는 기술과 인구, 자본에서 모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계의 기준이었던 그 유럽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밀려난 걸까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중심은 분명 유럽이었습니다. 19세기 런던은 지구의 수도라 불렸고, 파리는 문명의 상징, 베를린은 기술의 심장, 로마는 역사의 영혼이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선이 바로 오늘날 아프리카의 국경이 되었고, 세계의 질서를 재편했죠. 먼저 유럽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에 올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겨울이 길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보다 기계가 대신 일하게 하는 발명이 절실했죠. 불편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유럽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걸 식민지에 판다. 식민지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면서 대신 면화, 설탕,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유럽으로 보낸다. 유럽은 그 원자재를 다시 공장에서 가공해 완성된 상품을 이번에는 전 세계에 판다. 즉 유럽, 식민지, 유럽, 전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순환형 경제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이건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파는 구조의 완벽한 이윤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했고, 지리적으로 항구가 많아 세계로 뻗어나가기 용이했죠. 여기에 식민지를 통한 값싼 원자재 확보까지, 마지막으로 세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계몽주의의 사고가 퍼졌습니다. 이 생각이 기술 발전을 끝없이 밀어붙였죠. 앞서 설명했듯이 유럽은 기술과 식민지 두 축으로 세상을 장악한 것인데, 그 중심엔 영국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은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인도, 버마, 말레이반도, 홍콩, 아프리카의 이집트,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카리브의 여러 섬들, 지구 거의 모든 대륙에 깃발을 꽂았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죠. 그런데 영국의 영토가 지구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구 어느 시점에서도 영국의 땅 위에는 항상 해가 떠 있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런던에 밤이 오면 인도에는 낮이었고, 인도에 밤이 오면 캐나다에 해가 떴습니다. 즉 지구 어디선가 영국의 식민지 위에는 항상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붙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서로 경쟁하며 동시에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서로의 힘을 견제하려던 유럽은 결국 자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유럽의 왕들이 서로 싸우다 유럽의 도시들이 초토화됩니다. 이 당시 미국은 여전히 신흥국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팔고 식량을 공급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은 유럽의 문명을 불태웠죠. 베를린은 폐허가 되었고, 파리는 점령당했으며, 런던은 폭격 속에 불탔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은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라 피폐한 전쟁터였습니다. 그 순간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의 시대가 열렸죠. 유럽의 도시가 불타던 동안 미국은 단 한 번도 본토가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럽이 파괴되는 동안 미국은 생산을 하고 있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세계 금 보유량의 70%가 미국에 쌓였고, 세계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 손에 있었죠. 사실 미국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음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브레튼 우즈 체제. 이 체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통화 가치는 달러를 기준으로 정한다. 전 세계 통화가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순간 미국은 곧 세계의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영국 파운드의 시대는 저물고 달러의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빚더미에 오른 유럽은 달러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고, 미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을 내세웠는데, 겉으로 보면 유럽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유럽 경제를 달러 체계에 묶어두는 전략이었죠.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시행한 대규모 지원 계획인데요.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입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장도 도로도 은행도 다 파괴됐죠.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두면 공산주의가 퍼질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나섭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할 테니 유럽이 다시 일어서서 자유진영을 지키게 하자. 이것이 마셜 플랜의 핵심 논리입니다. 1947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유럽은 감동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돈과 기술 덕분에 4, 5년 만에 공장이 돌아가고 도시가 복구됐습니다. 그게 바로 마셜 플랜의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순수한 호의로 유럽을 도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노린 건 그 뒤에 숨은 전제 조건이었죠. 마셜 플랜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식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제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말은 유럽이 달러 중심의 경제 구조에 편입된 것인데 미국산 기계, 석유, 원자재가 대거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고정됐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을 자유진영 경제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소련의 세력 확장을 막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차단한 거죠. 반면 소련과 동유럽은 이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서쪽과 동쪽으로 갈라졌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냉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즉 유럽은 전후 복구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 종속되었습니다. 유럽은 군사적 주도권마저 잃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였죠. 원래 나토는 1949년 소련이 다시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군사력을 빌려주는 집단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함께 싸워주는 조건이죠. 겉으로는 서방의 안보동맹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유럽의 방패를 진 구조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군사기지는 미국의 전략에 맞춰 배치됐고 유럽의 하늘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는 한 유럽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대륙이 되었죠. 즉 브레튼우즈, 마셜 플랜, 나토 이 세 가지는 유럽을 미국 중심의 질서에 고정시켜버린 결정적 장치였어요. 그 순간부터 패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유럽은 풍요로워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쇠퇴의 씨앗이 심겨 있었죠. 그렇다면 현재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의 큰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낳지 않고 공장을 비웠으며 에너지를 타국에 맡겼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입니다. 지금 유럽의 평균 출산율은 1.4명, 세대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한참 밀돌죠. 독일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미 해마다 4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매년 도시가 하나씩 사라질 정도고 스페인은 2050년이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됩니다. 이건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닌데요. 젊은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혁신이 멈추며 국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텅 빈 공장입니다. 유럽은 산업혁명을 시작한 대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을 가장 빠르게 잃고 있는 대륙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 전체 GDP의 35%가 제조업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조차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며 중국 BYD, 미국 테슬라에게 시장을 내주고 있죠. 한때 유럽의 자존심이던 철강, 조선, 기계산업은 이젠 동아시아가 대신합니다. 프랑스는 원전 기술로 버텼지만 이탈리아, 스페인은 사실상 관광국가가 되었죠. 세 번째는 에너지의 족쇄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에너지. 독일의 가스 소비량 중 55%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모두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죠.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자 유럽의 공장은 멈추고 난방비는 폭등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을 확대하며 버텼지만 다른 나라들은 단기 대응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가스를 끊으면 경제가 멈추는 구조. 이건 더 이상 선진국의 형태가 아닙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바람과 태양은 아직 석유를 대신할 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 산업, 에너지라는 세 축이 흔들리면서 유럽 사회 구조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니 젊은 층이 열심히 일해서 벌 이유를 점점 못 느끼게 되죠. 정부는 이 복지를 유지하려고 세금을 더 걷지만 세금이 늘어날수록 남은 젊은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복지를 유지하자니 재정이 무너지고 복지를 줄이자니 국민이 반발한다. 이게 유럽의 악순환입니다. 즉 불안하지는 않지만 발전하지도 않는 사회. 반면 미국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를 택했죠. 그 차이가 수십 년 후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 같은 폭발적 혁신은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패권을 잃은 유럽도 다시 한번 힘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 시도가 바로 유럽연합이었죠. 1945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는 유럽이 유럽을 파괴하지 않게 하자. 무력 대신 협력, 경쟁 대신 통합. 그 신념 위에서 유럽연합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의 상징이 바로 유로화였죠. 1999년 유로가 공식 출범하던 날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달러에 맞설 유일한 대항마가 탄생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돈을 쓰지만 각 나라의 형편이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수출하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돈이 꾸준히 들어오죠.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은 주로 관광이나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경기나 계절에 따라 돈이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경제 체력이 다르다 보니 모두가 같은 돈을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례로 스페인 경제가 힘들 때 원래라면 돈을 더 찍거나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유로화는 한 나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돈줄을 쥐고 있는 건 유럽 중앙은행이기 때문이죠. 결국 부자 나라의 속도에 맞춰야 하니 가난한 나라는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통화정책은 공동이지만 나라별 재정은 따로라서 손발이 맞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국가는 수출이 늘어 이익을 받고 가난한 국가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 불균형이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발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돈이 시장에서 사라졌죠. 그 여파가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유럽은 유로화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그동안 빚으로 나라 살림을 유지해왔는데요. 문제는 금융위기가 오자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자기 나라 돈이 없으니 돈을 찍어서 위기를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재정이 무너졌고 그리스는 나라가 거의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부자 나라 독일과 프랑스가 돈을 빌려줘서 남유럽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유럽 내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북유럽은 우리가 왜 남의 빚까지 갚아줘야 하냐, 남유럽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독일은 조건을 강요하냐. 결국 하나의 유럽은 돈을 빌린 남유럽과 돈을 내는 북유럽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상을 꿈꿨던 통합이 이제는 서로의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갈등이 커지면서 정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EU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브뤼셀이 우리의 주권을 뺏는다. 영국은 결국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게 바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사건,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나가자 EU는 그만큼의 협상력과 국제 발언권이 약해졌죠. 하지만 인간 사회의 본질은 항상 이익이었습니다. 지금의 EU는 거대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연합체입니다. 즉 연합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네트워크죠. 유럽은 여전히 하나의 유럽을 외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여러 개의 언어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생산은 아시아에 의존한 채 자립적 유럽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EU가 통합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의지보다 경제적 실리와 에너지 독립이 필요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과연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계의 중심은 언제나 움직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 그 중심은 다시 한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20세기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이었지만 21세기 그 무게는 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유럽이 걸었던 길을 아시아가 다른 방식으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는 기술의 거인으로 변했고 인도는 인구와 IT를 무기로 21세기의 새로운 중추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와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유럽의 과거처럼 산업혁명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의 에너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 유럽은 더 이상 인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패권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기준 통화이고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혁신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그 독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중국은 위안화를 무기화하고 러시아는 에너지로 서방 제재를 버티며 인도는 비동맹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즉 미국이 유럽의 자리를 빼앗았던 방식이 이제는 아시아가 미국을 향해 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질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중심에서 여러 중심으로. 이게 바로 21세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역할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환경, 인권, 예술, 교육, 철학 이건 여전히 유럽이 세계를 이끄는 영역이죠. 미국이 속도를 대표한다면 유럽은 깊이를 대표합니다. 유럽의 패권의 시대는 넘어갔지만 가치의 시대를 준비하는 대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심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류의 기준선이 되는 곳. 유럽의 몰락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패권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문명은 이제 균형과 공존의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